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카스 채널의 영어 뽀개기 시간입니다. 지난 인트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인 영어 공부의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절대 시수 시간이요 20시간 가까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든 20시간 안에 시중에 있는 영문법 책 한 권을, 최소한 한 권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꼭 씹어서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어 시작인데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내가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영어에 손을 오래 놓은 사람들,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어떤 시험을 대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지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저희가 사는 이 미국에는 여러분들 많이 교포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를 배워서 좀 더 나은 말을 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살 수가 있을까? 바로 이 영어라는 것이요,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영어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영어를 내가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자, 답은 하나입니다. 영어는요, 언어고요. 언어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요, 크게 네 가지 부류를 들 수 있습니다. 언어, 그리고 예술, 그리고 역사, 그리고 사상 즉 철학을 낼 수 있거든요. 역사와 철학, 즉 역사와 사상,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 인문학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본래의 학문 인문학의 근원으로 가면요, 제일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문학은요, 철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철학에서 시작된 거죠. 고대 소크라테스가 20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얘기를 했죠. 존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철학적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가 흐르고, 역사라는 물줄기를 따라서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파생이 되고, 법, 그리고 예술,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파생이 되거든요. 응용학문으로까지 인문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를 모르고 철학을 모르면 인문학을 공부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에는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면만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게 되십니다. 벽에 부딪히면 나는 이게 한계인가 보다, 이게 영어 실력에 내가 한계인가 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계를 뚫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봉착하게 되십니다. 그 한계를 봉착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상, 그리고 이 언어가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 인문학 근본에 있는 이 언어가 담고 있는, 이 영어가 담고 있는 철학적 사상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이 영어가 나에게 말하고자,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역사를 알게 되면 바로 그 철학적인 그 근본 뿌리에 다다를 수 있고, 그랬을 때만이 오직 큰 그림, 가장 큰 빅픽처를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되시고, 그랬을 때만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미로 같은 영어, 이 미로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한 줄기 빛이 보이시죠? 저 터널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그 큰 그림을 탐구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어땠나요? 그동안 그렇지 못했죠. 바로 일본의 영문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문법을 배워왔습니다. 해방 이후로 메이지 유신 때 시작된 근대화된 서양의 문물을 들여오기 위해서 일본이 공식화시키고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예외화시켰던 그 엉터리 영문법을 일본인들이 바탕으로 해서 근대화를 시킨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서 선진 문물을 유학하던 그 일본의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전국의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진으로 포진되면서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그 영문법들은 전부 일본에서 온 썩은 잘못된 영문법입니다. 그 영문법들이 아예 다 잘못해서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영문법이 가진 오류가 많으니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바로 현대 영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성문 기본 영어,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제 나이만 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초록색 영어 문법의 성문
기본 영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바이블이거든요. 영어 문법의 바이블. 이제 한국에서는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책이고 그게 진짜 바이블처럼 원론을 다 담고 있다면 이미 지금 계속 출판이 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 이상 출판되지 않습니다. 죽은 영문법 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유튜버들이 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유능한 강사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교육하는 이 좋은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저마다 내가 배웠던 지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어차피 지식이라는 건요, 인류가 발전시켜온 지식이라는 것들이 집단적 지성에 의해서 발달되어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배운 그 영어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지식은, 그 누군가 선생님의 지식은 또 누군가의 선생님의 책으로부터 온 지식일 것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있는 15권에서 20권 되는 영어 문법서들을 다 제 머릿속에 넣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지식이 아니죠. 이미 그들의 선생님들의, 저보다 앞선 선배님들의 우수한 지식들을 제가 제 식대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꼭꼭 씹어서 그것을 제가 체득화한 거고요. 그리고 체득화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사상을 보태고 방법을 보태서 여러분들께 서툰 재주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도 간절했거든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유튜브만 키면 저 말고 제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겠지만 수많은 뛰어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게, 본인의 역량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타입에 맞게. 저는 지금 말이 빠르죠. 20시간 안에 얘가 여러분들의 문법책을 다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강조를 통해서거나 말을 느리게 해서 템포를 조절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용을 제대로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요. 어쨌든 우리는 해방 이후에 영어 영문학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문법들이 다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영문법들을 배우고 있었다. 그런 것들에는 오류가 많다.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나중에 알아보고요. 이게 일단 우리나라가 배우는 우리나라의 영문법의 역사입니다. 그럼 서양의 역사도 한번 좀 알아보죠. 왜? 영어는 서양의 언어잖아요. 서양의 언어가 짬뽕 된 게 바로 근대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를 모르시면요, 서양의 역사를 모르시면 영어의 근원에 다다를 수 없고 영어적 철학적 사상에 다다를 수가 없고 큰 픽처를 얻기 힘드십니다. 자, 조금만 참고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썰을 풀어볼게요. 지중해 연안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나라들로부터 중개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중개무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인,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죠. 상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유럽인들, 즉 서양인들의 조상으로 보는 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을 근대 여러 유럽 사람들의 조상으로 본다면 이들의 조상은 하나입니다. 바로 상인.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어디서 출발했나요?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바로 농업 문명이죠. 자, 농업 문명이랑 상업 문명이랑 크게 다르죠. 네, 맞습니다. 농업 문명에서 태동한 우리나라 사람 같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의 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밭에서, 그 논에서 해마다 나는 곡식을 재배해서 세워라 내워라 열심히 다듬다 보면 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죠. 그걸로 열심히 추수를 한 다음에 나눠 먹고 저장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상인들은 어떠한가요? 매일마다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파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 못 팔면 내일 팔 수 있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내일 못 파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계획을 하여서 상인의 마인드로 물건을 파고 사는 이런 계획 경제에 있어서 그들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는 바로 이 상인들의 마인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죠. shoes, scissors, 이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발, shoes라고 그러죠. 우리는 인식도 하지 않고 shoes라는 단어를 외웁니다. 자, 왜 S가 붙어 있죠? 그들의 문명에는 왜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농업 문명에는 없는 단수와 복수,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 삶을 지배할 만큼 광범위하지 않지만 왜 상인들의 문명에 있어서는 단수와 복수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왜 그토록 집착해서 나눌까요? 이걸 틀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얘기하던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이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인 한번 잠깐 되어봅시다. 자, 신발이 두 짝이 필요해야 되는 건 삼척동자도 하는 사실입니다. 두 짝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죠. 압니다. 그렇지만 상인이 되어 보십시오. 두 짝을 한꺼번에 파는 게 유리할까요? 한 짝씩이라도 파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거나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판다면 한 사람의 상인으로서 두 짝을 한꺼번에 파는 것은 리스크가 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짝이라도 그 절반이라도 판다면 당장 오늘 내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쵸? 이게 바로 상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단수, shoe라고 그러고요. 두 짝을 다 팔았을 때 복수, shoes라고 하는 겁니다. 가위는 어떤가요? 날이 두 개죠. 그래서 scissors,라고 s를 붙이지만 상인이 잠깐 되어봅시다. 우리가 상인이라면 이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이 두 개가 있어야지 기능을 다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인이 되어봅시다. 상인의 마인드라면 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두 쪽의 양날이 다 있는 scissors라고 이름 붙여서 파는 게 유리할까요? 한 날이라도 단수로 해서 seizure 해서 파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 날 하나라도 파는 순간 그들에게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쵸? 나머지 날은 다음날 팔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러 오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상인들은 이런 생각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만약에 팔 수 없는 물건들, 셀 수 없는 것, 만약에 우유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유나 물,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과감하게 이걸 셀 수 있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상인들의 마인드죠. 바로 병에 답니다. 병에 담아서 팔죠. 바로 그래서 우유 한 병이라는 말이 태어난 겁니다. 우유라는 물 자체는 유체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없어요. 그렇지만 병에 담는 순간 한 병의 우유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셀 수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가치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ottle of water, a bottle of milk 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일 수밖에 없죠. 그들의 본능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양인들의 조상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대 영어의 조상 바로 영국으로 건너가 보죠. 바로 이어서 영국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는요. 기원전 5세기경 켈트족이 바로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간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건너갔을까요? 켈트족은요. 대륙에서 유목민으로 즉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점점 풀밭이 없어지니까 서쪽으로 가다가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끝에 다다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배 타고 그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근대 영국의 시작입니다. 고대 영국의 시작입니다. 그게 기원전 5세기 정도로 보거든요. 거기 가서도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합니다. 양을 키워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풀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국의 언어에는 바로 이동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전치사 보시죠. to 어디로, from 어디로부터, toward 뭐뭐 쪽으로. 뭐가 느껴지시나요? 방향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서양인의 언어, 즉 영국인의 언어에는 영어에는 바로 이동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들의 조상이 바로 켈트족, 바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부터 연도 두 개를 알려드릴 겁니다. 연도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와 중세 그리고 중세와 근대 영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연도 몇 개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역사를 잘 하시는 거고요. 세계사든 한국사든 근대사든 여러가지 역사에 있어서 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자, 그 중에서 서양의 역사, 그 중에서 또 영국의 역사에서 1066년, 지금부터 첫 번째 연도 1066년입니다. 1066년은 정말로 중요한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륙에 있던 영국이 아닌 프랑스가,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공국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신화국, 봉건제 하에 지금은 프랑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토에 사는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하는 곳에 윌리엄 1세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프랑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영국 배를 타고 가서 지금 브리튼 섬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윌리엄 1세 정복자 윌리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왕이 돼버립니다. 참 정말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순간이 오죠. 이게 근대 영국에서 있어서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날이거든요. 영국을 마지막으로 침공해서 점령한 최후의 정복자가 바로 윌리엄 1세고 이 사람은 오늘날 프랑스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노르망디 공국의 신하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이 신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시발점이 된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오늘날 이렇게 앙숙지간이 된 거, 결혼지간이 된 것은 나중에 왕이 계신 건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는 다 차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영국의 역사가 고대 영어에서 중세 영어, 중세 영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1066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켈트족이 처음에 뿌리를 내린 근대 BC 5세기 전부터, 그리고 1066년까지를 고대 영어, 즉 앵글로색슨족, 지금 현대말로 하면 독일어거든요. 독일어에 뿌리를 둔 이 고대 영어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 1066년부터는 바로 중세 영어, 바로 프랑스의 영어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요, 프랑스 영어는 굉장히 귀족의 영어였어요. 여러분 달타냥 아시죠? 삼총사. 삼총사를 흔히 영국의 기사도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건데요, 기사도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겁니다. 프랑스가 원조예요. 그래서 달타냥 나오는 그것도요, 전부 다 프랑스 사람을 기점으로 한 겁니다. 자, 왕정시대 프랑스를 기점으로 한 거고요. 어쨌든 이 프랑스의 기사도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이 이제 많이 영국으로 들어갔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영국의 말이 프랑스화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귀족의 언어라고 그랬죠. 프랑스는 지배층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지배층이 썼던 이 귀족의 언어들을 평민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리에 있는 평민들은 그냥 그들이 쭉 써왔던 앵글로색슨족의 고대 영어에 바탕을 둔 영어를 사용했고요. 문서로 적힌 거나,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프랑스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사는 귀족들조차도 처음에는 몰살당했지만 처음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프랑스어를 배워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give up 같은 게 있어요. give up, 말 그대로 포기하다라는 유명한 동사 구조.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중세시대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abandon이라고 하는 프랑스어가 이 말을 대체해버렸어요. 당연하게도 abandon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가 모든 나머지 있던 앵글로색슨족의 고대 영어를 거의 대체해버리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영국 본토 식민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식민지화된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령당한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많이 오염이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일본어가 침범해서 우리나라 말을 어지럽혔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 그들에게, 영국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말이 수없는 영국의 고대 영어를 어지럽히고 문법 체계를 뒤덮고요. 스펠링에 있어서 묵음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번외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중세 영어고요. 1066년부터 1500년, 제가 지난 영상 제가 만든 옛날 고대 영상, 8개월 전 영상에서는 제가 1400년 한 중반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어쨌든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이름은 100년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116년 동안 일어났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1453년에 종결이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연도예요. 잔다르크가 마지막 전쟁 말기에 한 2년도 활동 안 했을 거예요. 꽃다운 20세 나이로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시간이 채 2년이 안 되는데 승기를 프랑스 쪽으로 돌려놓는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여자가. 그게 잔다르크인데요. 어쨌든 잔다르크가 죽고 나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 연도가 1453년이고요. 이때 왜 바로 중세가 끝나지 않았냐? 이때부터 영국은 또 내전을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장미전쟁이라고, 장미 문양을 쓰는 영국의 귀족 가문 두 가문이 있었어요. 이들이 3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장미전쟁 또는 30년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바로 귀족 정치, 귀족들의 몰락을 가져오는 마지막 중세 봉건의 마지막을 알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 1400년대 후반쯤 8, 90년쯤이 되면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요, 절대 왕정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에는 샤를 7세가 이제 절대 왕정을 복구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윌리엄이 세웠던 그런 왕정부터 시작해서
튜더 왕조가 마지막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튜더 왕조라고 장미 전쟁이 끝나는 30년 전쟁이 끝나는 때 딱 들어서서 이때부터 왕건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근대는요 다 왕정이에요. 왕정으로 가고 중세는 다 봉건시대, 즉 봉건 영주가 있었죠. 왕도 있었지만 왕이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토착민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지방의 영토를 왕에게 하사받은 영주들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의 권한, 통치 권한을 부여받는, 이게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고대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서양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뭉뚱그려서 1500년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이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혹자의 사람들은 100년 전쟁을 기점으로 1453년이라고 말하고, 또 혹자들은 30년 전쟁이 끝나는, 영국의 내전까지 끝나는 1400년대 후반까지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1066년과 1500년이라고 하는 뭉뚱그린 이 두 가지 연도만 기억하시면요, 고대와 중세를 가르는 1066년, 그리고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한 1500년 정도로 알고 계시면 큰 흐름에서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근대 영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중세 영어가 끝나게 되면요, 프랑스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복고풍이 불어요. 우리도 해방 이후에 일본어를 다 쓰지 말자고 하고 우리나라를 되살리는 우리말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 전쟁 이후에 영토를 수복하고 이제 국가적 개념이 생겨납니다. 왕도 생기고요. 이제부터는 공국이라는 개념이 없고 국가적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재정비하게 되죠. 프랑스어가 영국어를 많이 더럽혀리고 오염시켰던 그때를 벗어나서 원래 그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고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아까 말했던 give up이라든지 이런 말들, 원래 있던 동사에다가 전치사 몇 개만 갖다 붙여서 완전히 다른 뜻을 내는 단어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give라는 동사만 해도 뒤에 전치사를 up을 붙이든지 in을 붙이든지 off를 붙이든지 다 뜻이 달라지죠. give in, 굴복하다. give up, 포기하다. give off, 방사하다. 방사능 같은 거를 주위로 내뿜다. 보십시오. 단어가 엄청나게 파생이 일어나죠. 프랑스인들이 새롭게 가져왔던 단어, 그 어려운 단어, 묵음 체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법 체계를 어지럽혔던 그런 단어들을 전부 다 지향하고, 원래 있던 기본의 동사, 즉 앵글로색슨족이 1000년 이상 써왔던 그 단어, 그 기본 단어에다가 전치사를 합정해서 동사구를 만들어내는 이 능력들이 근대 영어의 꽃을 피우게 되고요. 어쨌든 근대 영어에 있어서 제프리 초서나 그리고 영문학의 아버지 셰익스피어가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거기다 산업혁명이 더해지게 되면서 영국, 즉 우리가 말하는 영미권 문학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영어가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개항기 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때 1800년대 중후반에 메이지 유신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명치 유신을 할 때도 바로 영어로 된 제작 설계도를 분석하고자 영어를 배웠어야 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 말이 아닙니다. 영어였어요. 이때 영어는 당연히 미국의 영어였지만요. 어쨌든 영어의 아버지는 영국이었고요. 영국이 나중에 미국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세계사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전쟁으로 영국으로부터 미국 본토가 독립을 하고요. 이 미국이 바로 1800년대 이 아시아 열강들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 곳, 그중 첫 번째가 일본. 자, 일본을 두드렸더니 일본이 개항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때부터 일본의 역사는 칼차는 사무라이 시대에서, 그때가 봉건 영주 쇼군 시대였거든요. 국수에도 이 쇼군이 낙인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쇼군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왕정체제로 바뀝니다. 덴노헤이카 반자이라고 아시죠? 천황폐하 만세한 이 유명한 말. 바로 이때부터 천황의 시대, 덴노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왕정의 시대죠. 그러면서 근대화를 이루게 되고 신식 무기를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한 2003년인가 2004년일 건데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 봉건 사회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천황의 시대, 즉 근대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서양이 동양을, 우리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큰 틀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의 말에 철학을 알 수 없고, 그럼 인문학 중에 하나인 언어를 통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문학의 첫 강의, 즉 역사로 철학,
영적 의미를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주 말을 좀 빨리 했지만 압축해서 일본과 서양과 영국의 역사 그리고 영어를 관통하는 큰 물줄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